당시 공자인데 고대 노예제.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네. 자,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면 뭐가 좋을까요? 네. 여러분들 저희는요, 왜 그 요즘 가치 소비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소비를 한 데 있어가지고 의미를 담아서 소비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시면 공부하실수록 그게 정립이 됩니다. 정립이 되어가지고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모두 다 쓰고 있거든요. 이제까지 누적 액수가 한 4억에 가까운 그 정도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쓴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제가 얘기했죠. 사랑의 열매, 아너 소사이어티, 고액 기부자. 여러분들 여기 지금 가입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열심히 공부하시면 뭐 그래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광고 수익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그중에 일부를 또 좋은 거에 쓸 수 있으니까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공부하면 이게 누군가에 도움이 되는구나. 이런 가치 소비를 한번 이곳에서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공부하면 모두 기부자 돼요. 자, 이제 여러분들 고대 문화, 문화 파트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고대가 이제 끝나가는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그죠? 저는 기본적으로 문화 파트가 참 재밌더라고요. 특히 한능검에서는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했지만 뭐 사회나 경제 파트에서는 거의 문제가 나오지 않고 정치와 문화 쪽에서 압도적으로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근데 문화가 또 재미있습니다. 어떻게 공부할지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문화는요, 자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사진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사진을 통해 가지고 이게 어느 시대에 있구나. 뭐 요 정도만 아시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어려운 고유 명사를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게 어느 시대에 있었다. 요 정도만 아시면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자, 먼저 이 고대의 유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교가 이게 조선시대만 있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정말 그 유교의 역사가 굉장히 길구나. 뭐 사실 지금도 우리의 어떤 시선이라든지 우리의 어떤 그 행동 양식들은 굉장히 유교적인 그런 모습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먼저 고구려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여러분들 이거 복습하는 거예요.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복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구려의 교육기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유교를 가르치는 교육기관. 자, 먼저 했습니다. 광개토시대가 있으려면 바로 이 뼈를 깎는 개혁의 시대가 있어야 된다. 고구려 개혁의 군주 누구였습니까? 바로 소수림 왕. 네, 이 소수림 왕이 태학을 세웠다라고 설명드렸죠. 기록상, 문헌상 최초의 대학의 형태가 바로 이 고구려 소수림 왕 때 대학이 되겠습니다. 중앙교육, 지금은 일종의 대학이에요. 자, 지방엔 뭐가 있었냐면요. 경당이라는 게 있었어요. 경당. 자, 이 경당은 아마도 장수왕 평양천도 이후에 각 지역에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이곳에서는요. 유학뿐만 아니라 무도 가르치는 그런 모습들. 근데 이런 그 경당이라고 하는 게, 이 경당이라는 게 나중에 여러분들 근대 가시면 이 원산학사라고 있어요. 원산학사. 네. 우리나라 근대 최초의 근대적 교육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원산학사에서도 이렇게 문과 무를 같이 병행해서 가르치는 뭐 체육활동이 되겠죠. 가르치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요. 유학을 가르치는 유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운동하지 않는다. 이게 칼 쓰는 거 이거 별로 이렇게 학교에서 안 가르친다. 뭐 이런 게 있어. 근데 요거는 조선시대 어떤 사고방식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고대에 가니까 문과 무를 이렇게 같이 가르치는 그런 모습들이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조선의 성균관 여러분들, 이과 쪽 그거 가르치지 않아요. 어디 양반이 그런 걸. 그렇습니다. 자, 어쨌건 이런 모습들이 있고요. 고구려 보면 되고요. 백제 한번 볼게요. 백제. 여러분들 뭐 백제는 문화강국 백제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벌써부터 이렇게 박사들이 있어요. 박사. 뭐 오경 박사라고 하는 것은 뭐 유학 그 책들이 되겠죠. 뭐 논어, 뭐
뭐 논어, 맹자 뭐 이런 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것들을 아우른 5개의 경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공부한 박사들이 있고 의학 박사, 역 박사, 뭐 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그 달력 같은 거 그런 것들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굉장히 문학이 발달하니까 이런 어떤 그 유학이 발달하니까 이것을 일본에 전달해주는 그런 모습들. 당시 고대만 해도 그 문화의 어떤 흐름은 중국을 통해서 한반도를 통해서 일본으로 넘어가는 그런 어떤 문화의 어떤 발달이 있었거든요. 재밌는 게 1876년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고 나선 그 문화의 흐름이 중국, 한반도, 일본 이쪽 문화의 흐름이 바뀌어요. 강화도 조약 이후부터는 서양, 일본, 한반도 완전히 화살표가 바뀌어 버리는 것이죠. 중국, 한반도, 일본으로 가던 것이 서양, 일본, 한반도로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다가 여러분들 왕인이라는 사람이 논어와 천자문을 알려주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들 이 당시에 제가 그 앞에서 백강정도 설명드렸지만 백제와 일본의 관계는 정말 그 긴밀한 관계.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시선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될 모습이겠지만 백제와 일본의 관계는 정말 긴밀한 그런 관계가 있었다. 일본은 백제에 군사력을 제공해 주고 백제는 일본의 문화, 선진 문화를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들을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유학이 발달했다는 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뭐 유학이 발달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글을 잘 쓰겠지 뭐. 그 잘 쓴 글이 부여에서 발견됐어요. 비석에 사택지적비라는 건데요. 아주 유려한 문장으로 쓰여져 있는 게 있습니다. 부여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어딘지 아시죠? 예, 부여가 되겠습니다. 삽이죠, 삽이. 여기서 사택지적비가 또 발견되기도 했네요.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다. 가만히 있어봐. 부여가 뭐가 볼 수 있지? 정림사주 5층 석탑 볼 수 있다. 부소산성, 낙화함, 삼천궁녀 다 부여지 않습니까? 그죠? 네. 자, 그래서 백제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신라 볼게요. 자, 신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학이 발달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이게 임신년에 뭐 김인년 뭐 이런 연도가 있잖아요. 그 임신년에 기록을 한 거예요. 뭘 기록했냐면 신라의 청춘들이 우리 열심히 공부합시다. 언제까지 이걸 끝냅시다. 뭐 이런 약속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거 아닐까? Study with me. 요즘 이렇게 유튜브 영상 틀어놓고 우리 같이 공부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댓글에 이제 저는 여기까지 할 겁니다.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그게 이제 기록으로 남으면 그게 역사가 되는 거예요. 이 당시 이제 이걸 돌에다가 새겨 넣은 거지. 그 당시에는 이제 컴퓨터가 없으니까 돌에다가 Study with me. 어디까지 언제까지 뭐 이런 거 적어놓은 거죠. 그게 딱 발견됐네. 이 당시 청춘들은 이렇게 공부를 했군. 이렇게 하면서 역사가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도 흔적을 많이 남겨두세요. 다 역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화랑도의 세속 5개, 세속에서 지켜야 될 5가지 계율. 뭐 화랑도 대표적인 뭐 임전무퇴, 싸움에 임했을 때 퇴각하지 않는다. 또 살생유택. 근데 이것도 참 모순인 게 이 신라는 이제 법흥왕 이후에 불교가 공인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부터 이제 불교의 나라가 되는데 불교에서는 살생을 금지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 화랑도의 세속 5기를 보면 살생유택이에요. 살생을 할 때는 택함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아무나 죽여서는 안 되고 죽일 사람만 죽이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어쩌면 이것도 모순 아닌가? 이게 살생을 금지한 나라에서 살생유택.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전쟁 상황이다 보니 어쩔 수 없는 거야. 아니 이게 싸우지 말라는 얘기인데 이거 어떻게 안 싸우고 우리 망할 수도 있는데,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세속에서의 지켜야 될 5가지 계율, 원광법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내용들도 있다라는 거. 이제 이런 내용들이 모두 다 임금한테는 뭐 충성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모두 다 유학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다라는 것을 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의 유학을 한번 살펴봤고요. 자, 다음 통일신라 한번 살펴볼게요.
복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나죠? 대학 교육기관 고구려에 태학이 있었고 발해에 주자감이 있었고 그리고 신라에는 통일신라에는 국학이 있었다. 신문할 때 이제 국학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신하들이 왕한테 자발적 복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 유학을 가르치는 임금에게 충성할 것이다. 할 것이야. 뭐 이런 걸 가르치는 그런 국학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거고요. 그 다음에 이 신문왕에게 굉장히 도움을 주었던 누구? 육두품이죠. 설총이란 인물이 이렇게 화왕계를 써서 올렸다. 이것도 제가 다 설명드렸고 설총 누구의 아들? 원효의 아들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삼국시대의 신라와 통일신라의 신라를 이렇게 거치면서 활약했던 인물이 있는데요. 이 강수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외교문서 잘 써요. 잘 써야지. 외교문서 잘 써야지.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문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청, 방, 인, 문, 표 라고 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청하는 거예요. 방, 놓을 방자 풀어달라는 거예요. 풀어줄 걸 청한 거예요. 누구를? 인문을. 김인문입니다. 김인문. 김인문은 누구냐면 태종무열왕 김춘추의 둘째 아들이거든요. 뭐 어찌 보면 뭐 당나라에 뭐 공부하러 가긴 했지만 뭐 거의 인질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 볼 수 있는데 잡혔던 적이 있을 때 그 김인문을 풀어달라고 청하는 그런 글을 황제에게 올리거든요. 결국은 이제 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글을 잘 썼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청방인문표라고 하는 거 강수의 외교문서 중에 대표적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될 거예요. 요게 정답 선지로도 쓰였어. 정답 선지로도 청방인문표 누구? 강수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대문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김대문. 이 김대문은요 굉장히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글들을 굉장히 많이 남겼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화랑세기. 그 다음에 화랑들의 어떤 그 모습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고승전, 아주 그 유명한 승려들, 스님들. 한산기. 여러분들 그 신문학 때 구주 오소경이 정비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구주 중에 굉장히 넓은 주가 한산주예요. 그래서 이 한산주에는 지방군, 구서당 10정이잖아. 원래 한 주마다 하나의 정이 배치가 되는데 한산주는 넓어서 2개의 정이 배치된다. 그래서 구서당 9정이 아니라 구서당 10정이 된다고 했을 때 그 한산주. 그 한산주에 머물면서 썼던 기록들. 이런 것들 이제 김대문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보면 이제 이거 신라의 어떤 그 문화, 신라의 어떤 풍습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신라가 이제 고립되어 있잖아요. 고립되어 있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뭔가 어떤 자신들의 어떤 그 정체성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모습들이 김대문이 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이런 글들을 보면요 신라 중심의 입장에서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모습들을 지금 나타내고 있더라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어우, 통일신라 쪽에 진짜 특히 이제 이 유학자들 중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육두품 출신이잖아요. 육두품. 그죠? 유학자들 중에 바로 이런 육두품들이 굉장히 많이 활약을 해요. 굉장히 많이 활약을 해가지고 통일신라 초기에 이렇게 유학이 발달을 가져오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 받으시면 되고요. 통일신라 말에 여러분 요거 좀 기억해 주세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독서삼품과라고 하는 건데 이 독서삼품과는 바로 고려시대 때 최초로 시행되었던 고려 광종의 과거제의 전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려시대 광종은 과거제를 시행했잖아. 근데 그와 유사한 모습들을 이미 통일신라 말기 원성왕이 시행하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통일신라 말기 정책 상황이 어떻죠? 중앙에선 진골 귀족 간 왕위 다툼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방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지방에 호족, 성주, 장군 칭하는 호족들이 성장한다고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왕이 귀족들한테 야 너희들 이제부터 공부해야 된다. 공부해. 책 읽어. 책 읽는 거 가져오면 거기에 이제 글을 쓰면 내가 이거 평가할 거야. 여러분들 평가 좋아하세요? 평가 안 좋아합니다.
네, 저도 사실은 이제 학교에 있을 때 그때 이제 교원 평가라는 게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나름대로 저희 반 아이들한테 너네들이 나를 평가한다고? 아,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어요. 이거 근자감이라 그래요? 근거 없는 자신감을? 근자감? 네. 이런 게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간에 평가는 참 부담스럽습니다. 네, 그죠? 너무 웬만했으면 좋겠어요.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평가하는 거 나는 좀 아닌 것 같아. 누가 누구를 평가해? 그거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AS를 이렇게 제가 신청해서 이렇게 왔다 가시면 꼭 본사에서 전화 와요. 기사님 어떠셨냐고. 아우, 또 굳이 아니 저는 이게 무조건 만점이나 말씀을 드리지만 서로 좀 이렇게 좀 서비스 못 받는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제가 낸 비용에 그분들의 그 인건비에 대한 서비스 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너무 과하게 친절한 것도 오바야. 너무 그런 걸 기대하는 것도 저는 오바다. 그냥 커피 사러 갔어. 그냥 커피 주면 돼요. 거기에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웃으면서 감사하죠. 좋긴 좋은데 그것도 굉장한 그 감정 노동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걸 많이 기대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아주 기분이 아주 나쁘고 뭐 그 정도까지는 안 가면 되잖아. 그죠? 어쨌건 간에 이 원성왕이 이렇게 평가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귀족들한테. 좋아하겠어? 싫어하지. 그래서 이름이 원성왕이에요. 원성을 많이 들었어요. 기억되지? 믿는 건 아니지. 그래서 원성왕은 아니야. 네. 어쨌건 이 원성왕 때 독서 3품과 그러니까 책을 읽으라 이거지. 그래서 거기서 1품, 2품, 3품으로 점수 주겠다. 1급, 2급, 3급 뭐 이렇게 주겠다 이거지. 과에 따라가지고. 근데 결국 이거는 시행되지 않고 나중에 이렇게 시험을 봐서 관리를 뽑는 제도가 과거제도거든요. 이게 이제 고려시대 광종 때 와서야 비로소 시행이 되더라라는 것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통일신라 말기 대학자, 통일신라 초기라면 뭐 이런 인물들, 뭐 설총, 당수, 김대문 이런 인물들을 좀 들을 수 있다면 통일신라 말기는 이 사람을 빼놓을 수 없죠. 이게 다 했어. 누구야? 우리 할아버지 경주 최씨, 육두품, 시조, 최치환. 네. 너무 특정 인물을 제가 너무 많이 강조하는 것 같아요. 네.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치환 같은 이 경주 최씨 집안이 참 똑똑한 집안이에요. 나 참네. 네. 똑똑한 집안이에요. 나 근데 확실히 이 집안은 아닌가 봐. 머리가 너무 더럽게 나빠. 어쨌건 그 당나라에 그 외국 유학생들을 보는 과거제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빈공과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합격을 했다라고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황소의 난, 당나라에서 황소의 난이 벌어졌을 때 황소를 토벌하는 경문을 써가지고 이걸 보고 침대에서 떨어져서 황소가 죽었다라는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죠. 토황소 경문으로 유명했고요. 또 개원별경이라는 글을 남겼다. 요거는 이미 여러분과 공부했던 그런 내용들이니까 기억해 주세요. 해운대, 부산의 해운대, 해운이 뭐 또 이 최치원의 자라고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해운대가 아주 경치 좋다라고 해서 거기에 해운이라고 최치원 직접 글을 남겼다. 네. 요즘은 이렇게 자연에다가 이렇게 글씨를 새기는 거는 이제 범죄입니다. 이 당시 이분들은 이렇게 자연에다가 이렇게 돌에다가 이렇게 글씨를 새겨놓은 걸 잘하셨거든요. 해운이라는 글자가 남겨져 있더라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발해는 주자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그 교육기관들이 고대에 있었다. 이 당시에도 굉장히 그 고대에도 그 유학을 공부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네요. 그죠? 자, 요거 받으시면 되고요. 그냥 비슷해요. 우리의 삶과 비슷한데 다만 이름이 좀 다를 뿐이야. 그 당시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유학 공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와 도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복습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언제 남기냐? 기록을 남기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기록을, 여러분의 그 삶에서 남기고 싶은 기록은 언제일 것 같아요?
잘 나갈 때일 것 같아? 못 나갈 때일 것 같아? 굳이 못 나가는 나의 흑역사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보단 잘 나갈 때 내 역사를 좀 이렇게 남기고 싶은 그런 의혹이 있지 않나요? 의혹이 똑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역사서들이 이제 편찬될 때는 뭐냐면 잘 나갈 때, 야 우리가 이렇게 잘 나갔어, 이거 기록해 둬야 돼, 라고 해서 딱 그 시기예요. 보세요. 고구려는요 예전에 육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이 육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책이 신집 5권이 있어요. 이 신집 5권이 있는데 이 신집 5권을 만든 때가 언제면 영양왕 때야. 이문진에 의해서 영양왕 때 이걸 만든 건데, 영양왕이 누구야? 수나라가 고구려를 엄청 큰 싸움 4번이나 걸고 오잖아요. 그때 이 영양왕 때 그 사전 4승을 거둔 인물이 영양왕 때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인 인물이 을지문덕의 살수대첩도 이때 포함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야 수성의 시대, 우리가 이 고구려가 이 수나라 그 통일 왕조 수나라를 막아냈다. 기분 좋잖아. 어떻게 을지문덕은 또 어떻게 싸웠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이때 쓰게 됩니다. 잘 나한테 쓰는 거예요. 백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사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박사 고흥이라는 사람이 서기를 편찬합니다. 이 언제야? 근초광이야. 백제 제일 잘 나갈 때야. 백제 전성기야. 4세기 아니겠습니까? 이때 쓰는 거예요, 역사. 그런 거예요. 신라도 볼까요? 신라는 거칠부라는 사람이 국사라는 책을 썼어요. 언제야? 진흥왕. 신라의 전성기 아니야. 근초광이 4세기 백제 전성기라면 진흥왕은 6세기 신라의 전성기왕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잘 나갈 때 남기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교 한번 볼까요? 자, 도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까 유교는 알죠, 여러분들? 네, 말 잘 들어 너. 자세 똑바로. 예의 바르게. 어른한테 댁! 뭐 이런 거 유교. 근데 이게 다 유교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어떤 모습들이 남아 있다는 것이 이게 다 유교는 아니에요. 근데 도교는 잘 모를 수 있어요. 느낌이 잘 안 온단 말이에요. 도교는 뭐냐면 신선 사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핵심은 뭐냐면 죽지 않아. 영생을 사는 거야, 영생을. 죽지 않아. 영생을 사는 거야. 신선 사상. 그 제가 며칠 뒤에 그 어느 게임 프로그램 그 나영석 PD님이 그 하는 그 출연을 해달라고 하는데 전 거절했거든요. 전 게임을 정말 못하거든요. 근데 우리 연구 선생님들이 해야 된다고, 꼭 해야 된다고. 제가 망가진 거 보고 싶은 거야. 근데 거기서 질문이 하나 왔어요. 어떤 질문이었냐면 지구의 종말이 왔습니다. 문과가 최종적으로 살아남을까요? 이과가 최종적으로 살아남을까요? 질문이 뭐지 여기는? 뭐 이런 걸 묻는 거야? 나는 그 무슨 이 게임 뭐예요? 이게 게임. 봐요. 전 게임을 이렇게 못해요. 뭐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또 기억이 안 나. 어쨌건 나 큰일 났어. 나 게임 못하는데 어디 볼게. 정말 엑스망신 당할 것 같아. 나 잠이 안 와 요즘. 근데 어쨌건 이 도교라고 하는 것은요, 그 죽지 않아. 내가 거기 답변이 뭐라고 했냐면 문과가 최종적으로 살아남는다. 왜? 이과는 계산하고 있을 때 문과는 우리는 신선이 될 것이야. 도교적 마인드 아니면 해겔의 관념론. 우리는 죽지 않아. 라고 하면서 비록 몸은 죽을 수 있을런지 몰라도 나 그 자체는 죽지 않아. 라고 하면서 결국 종국에 살아남을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두렵냐. 자, 어쨌건 신선이 죽지 않아요. 무의자연. 그러니까 또 이 무의자연은 뭐냐면 이 영생사상뿐만 아니라 무의자연. 그 자연. 그래. 뭔가 자꾸 이렇게 인위적인 거 자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 거야. 자연스럽게 가는 거지. 그런 무의자연, 이런 어떤 것들 담그기 도교예요. 이런 어떤 그 신선사상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사신도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방위신, 북주작, 남현무,
남주작 북현무. 그렇지. 남주작 북현무 좌청룡 우백호. 아니 좌청룡 우백호.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뭐 이런 어떤 그 사신도가 그려지는 그런 것들도 이 도교와 관련이 되고 있다라는 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흔적이 어디 있느냐? 자, 먼저 백제부터 볼게요. 그러니까 이 고구려 백제 신라에 바로 이런 어떤 흔적들이 있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 고구려는 사신도에서 이게 볼 수 있고요. 고구려 이제 고분벽화가 많이 있으니까. 백제 같은 경우에는요, 산수문 벽돌이 있어. 아, 이게 올록볼록 이게 타일 같은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벽돌처럼 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문양을 새겨 넣었는데 이게 신선들이 사는 산이 있어. 잘 보면 신선이 저 빗자루질하고 청소하는 것도 보인다. 뭐 어쨌든 그런 모습들, 신선들이 담겨져 있는 그런 모습들 있고요. 그 다음에 뭐니 해도 이 백제 부여의 뭐 문화의 어떤 격이라고 할까? 그건 바로 이 금동 대향로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제가 볼 때는 백제가 문화 강국이라고 근거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이 금동 대향로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증거되는 것이 아닐까. 이 금동 대향로 여러분들이 부여에 가시면, 그 부여 박물관에 가시면 볼 수 있는데요. 진짜 멋있어요. 이게 정말 이게 명품이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명품은 여러분들 어디에 있냐면 디테일에 있어요. 명품은 디테일에 있습니다. 그걸 한번 이게 찬찬히 한번 뜯어보시면 뭐라 말을 못해요. 뭐라 말을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금동 대학로에 보시면 잘 보면 동물들이 많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거기에 코끼리도 있고요, 악어도 있고요, 원숭이도 있어요. 뭐지? 우린 그때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도 없지만 우리 여기서 동물원 가야 볼 수 있는 거지 여기서 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당시도 이미 그런 나라들과 교류했다는 것이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게 바로 이 금동대학로. 여기도 이제 산이 있습니다. 신선들이 사는 산. 신선들 직접 머리도 감고 악기도 타고 뭐 이런 게 낚시도 하고 다 새겨져 있어요. 신선의 어떤 모습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라에서는요, 화랑도가 있습니다. 이 화랑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좋은 산과 좋은 하천을 이렇게 다니면서 뭔가 심신수련을 하는 곳이잖아요. 이거야말로 또 신선 노름, 신선 노름, 좋은 데 있잖아요. 그런 어떤 의미에서 이 화랑도 역시 마찬가지로 난가사상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들. 신채호의 난가사상. 이거야말로 정말 활달하고 활발하고 정말 진취적인 이런 어떤 느낌. 이게 바로 우리의 원래 기본 정신이야. 라고 신채호는 바로 화랑도의 난가사상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역사와 도교, 이제 남북국 시대는 뭐 큰 그 기록들이 없으니까 패스할게요.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제 불교예요, 불교. 불교는 뭐 이것도 역시 복습입니다. 다 했던 거예요. 불교는 기본적으로 고대 불교 같은 경우의 특징은 뭐냐면, 삼국시대 불교의 특징은 뭐냐면 호국불교라는 거예요.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불교. 근데 이 호국불교의 정신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불교에서는 나라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호국불교 이런 게 있고요. 초창기에 들어왔을 때 불교는요, 기본적으로 왕실이 주도해서 불교를 수용했고, 왕실 또는 귀족 중심의 불교라는 것이죠. 왠지 아세요? 아니, 처음 들어온 종교가 이게 뭔지 사용 설명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사용 설명서 없이 어떻게 종교를 믿어요? 그 사용 설명서가 뭘로 쓰여져 있어? 한자로.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접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한자를 모르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당연히 한자를 알고 있는 지배층들만 불교를 알 수 있겠죠. 불교 사용 설명서 읽을 수 있는 귀족 또는 왕실 중심의 불교가 초창기는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습하는 거예요. 고구려는 불교를 수용한 게 바로 소수리왕, 중국 전진으로부터 수용을 했고요. 백제는 침류왕, 근초광 뒤쪽이죠. 백제는 침류왕, 중국 동진에서
수용했고요. 신라 이야기했습니다. 버풍왕 2차도의 순교를 계기로 해서 불교 신라 버풍왕 때 공인되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어떤 그 사법기관의 그 법은 아니에요. 우리 세속의 어떤 법이 아니라 불법의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불법의 법. 그래서 굉장히 어떤 그 불교의 굉장히 왕실이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불교식 이름 버풍왕부터 출발해가지고 진덕 여왕까지 모두 불교의 영향을 받은 그런 이름들로 지금 왕들의 이름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복습이니까 네, 한번 제가 빠르게 한번 가봤고요. 자, 다음 볼게요. 자, 통일신라 불교입니다. 통일신라. 이게 이제 좀 더 중요합니다. 왜냐면 통일신라 불교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바로 이 불교의 대중화라는 거예요. 불교의 대중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여러분들 그 삼국시대 불교는요 왕실 중심이고 귀족 중심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왜냐면 불교 사유 설명서를 읽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읽을 수 있는 왕실과 귀족들이 불교를 수용할 수 있었다고 설명드렸죠. 그죠? 자, 그런데 통일신라로 넘어오는 그 길목에서 아니 지금 이게 여기 지금 현실에 사는 것도 있는데 죽어서 우리는 극락도 못 가냐? 왜냐면 불교를 부처님을 알아야 극락을 갈 수 있는데 알지를 못하니까 우리는 죽어서도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그 문제점을 해결해 준 승려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대표적인 승려가 바로 제가 이야기했죠. 설총아빠! 설총빠빠! 누굽니까? 바로 원효가 되겠습니다. 원효. 근데 원효와 의상하면 여러분들 너무 유명하지 않나요? 원효와 의상. 두 사람은 베프. 좋은 친구였는데 중국의 불법을 구하러 가는 과정에서 너무나도 목이 마른 원효는 물을 먹으려고 찾아다니다가 결국 물 한 바가지를 발견합니다. 그 물을 벌컥벌컥 들이마셨는데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잔 푹 잡고 일어났더니 이게 웬일이야? 그 물은 바로 해골 바가지에 담겨져 있는 썩은 물이었습니다. 아니 이걸 내가 어제 먹었단 말이야? 어제 먹을 땐 그렇게 맛있었는 그 물이 지금은 먹을 수 없는 썩은 물. 도대체 이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이 물은 어제의 물과 오늘의 물이 똑같은데 왜 나는 어제는 먹을 수 있었고 오늘은 먹지 못한단 말인가? 그렇구나. 모든 진실은 어디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거구나. 나는 깨달았다. 의상. 나는 이제 깨달았어. 이 모든 것은 바로 내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어. 나는 돌아가겠어. 라고 원효가 빽! 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게 원효와 의상. 그죠? 근데 실제로는 해골바가지는 원래 없었습니다. 원래 이야기의 첫 출발에는 해골바가지가 없었고 그냥 무덤이 있었어요. 무덤에는 잠들었는데 그때 몰랐지 이게 무덤인지. 눈을 떠봤더니 여기 뭐야? 무덤이야? 이랬다는 어떤 그 이야기가 내려오는데 뭔가 좀 극적인 게 필요했던 거지. 그래서 거기다 이제 해골바가지 하나 나중에 누군가가 이제 끼워 넣은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원효와 의상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는데요. 원효는요, 진짜 이게 돌아와서 나는 깨달아서 돌아와서 정말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요. 막 진짜 정말 그 당시에 이 원효는 BTS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의 BTS. 대중들이 열광을 합니다. 열광을 합니다. 이 원효에. 왜? 원효가 이야기했거든요. 너희들 극락세계 가고 싶지? 모두 외쳐 아미타! 노래만 부르면 돼. 아미타 외치기만 하면 돼. 그럼 모두 극락세계 갈 수 있대. 공부 안 해도 돼. 글자 몰라도 돼. 아미타 외쳐 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대중들이 나도 죽어서 부처님 세계 갈 수 있는 거구나. 행복한 거라. 지금 살기가 너무 힘들어. 근데 죽어서는 좀 극락세계 가고 싶은 거야. 근데 그 문을 누가 열어준 거예요? 원효가 열어준 거예요. 이런 삶인 것 같아. 이런 삶.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뭐 이렇게 원효처럼 막 어마어마한 그 큰 업적을 남기고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실천하고 그 행복을 느낄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람다워지는 게 아닐까. 왜? 여러분 사람 인자 보세요. 이렇게 쓰잖아요. 두 사람이 서로 의지하고 기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사람다움은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어쨌든 원효가 이제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죠. 자, 무예가 파격이야. 막 춤추면서 노래 부르면서 막 옛날에는 아주 그냥 조용히 있는데 그게 아니야. 진짜 막 술추. 야, 이거 원효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이 당시에. 신기해요. 네, 무예가 노래도 부르고 일심사상. 네,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 있다. 이건 아까 해골 물 설명하면서 설명을 드렸고, 아미타 모두 외쳐 아미타. 네, 이 서방 정토라고 하죠. 서방 정토. 이 서방 정토가 불교에선 극락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천국 종파라고 보시면 천국 종파, 정토정. 예, 바로 그 천국을 관장하고 있는 부처님이 아미타 부처거든요. 그 아미타 부처를 믿는 아미타 신앙 정토종을 확대시켰더라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효가 그냥 막 진짜 민중들과 함께 춤추고 노래 부르고 가끔 이제 술도 좀 마시고, 게다가 이 원효는 결혼까지 하잖아요. 아이도 낳고 설총도 낳고 막 이러잖아요. 파격이야. 이거 어떻게 이런 순종가 있을 수 있을까? 이거 할 정도는 파격이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냥 그렇게 파격적인 모습만 보였느냐? 그건 아니고 진짜 대학자였습니다. 공부 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학자였죠. 특히 이제 그의 관심은 뭐였냐면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렸다. 이 모든 것들을 좀 이렇게 갈등 구조를 좀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상. 예, 화쟁. 쟁이라고 하는 건 쟁투, 투쟁, 싸우는 것이죠. 이거를 조화롭게 이렇게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화쟁 사상으로서 원융회통을 들고 나옵니다. 원융회통. 원. 이게 원이에요, 원. 원. 융합한다. 자, 이 한 바퀴 돌려볼까요? 한 바퀴 삥 돌려서 원이 완성될 때는 만나잖아. 그죠? 원이 이렇게 융합 결국 통하는 거예요. 다. 당신과 내가 달라 보이지만 어차피 우리는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걸로 이게 다 통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화쟁 사상, 원융회통을 강조했던 인물이 바로 이 원효다. 예. 그래서 신문 물어본 거예요. 예. 뭐를 화쟁에 대해서 물어보는 신문 화쟁론 이런 것도 냈고요. 이거를 문화쟁론 이렇게 읽으면 안 돼. 그래서 끊어줘야 돼. 신문, 네, 화쟁론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대승기신론소. 이 대승기신론도 굉장히 유명한 불경인데요.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한 거죠. 대승기신론소와 같은 유명한 그런 글이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원효의 대표적인 내용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좀 추가할 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에 금강 삼매 경론. 이것도 이제 이 원효의 그 저술이 되겠습니다. 금강 삼매 경론. 말 그대로 경전을 해석했던 그런 내용들인데요. 불교 경전을.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원효의 저작이다. 이게 옛날에 그 선지에 답지로 하나 나와가지고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워낙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층 백성들과 좀 이렇게 좀 떨어져서 내가 니네들하고 뭐 이럴 것 같은데, 오히려 이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민중들 속으로 춤추고 노래하고 들어가는 거. 야, 당대 최고의 지식인인데,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 이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거는 결코 쉬운 모습이 아니죠. 그죠? 네. 교수님이 예 하면서 야, 나 철학을 한번 노래해봐 하면서 이렇게 가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원효는 그걸 해낸 거예요. 정말 그 당시 대중들한테 정말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원효의 배포 의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의상은 뭐냐면 이게 이제 원효가 아미타 신앙이라면 의상은 관음 신앙에 또 대갑니다. 여러분들 부처님은 이게 불교는요 유일신이 아니에요. 부처님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하는 일들이 다 달라요. 아미타 부처님은 극락세계 천국을 관장하는 그런 부처님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우리 현재
우리 역사 속에서 볼 수 있는 부처님은 석가모니불이라 그래요. 실제로 인도에서 짜잔 하고 태어났잖아요. 그죠? 석가모니불.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보았던 부처님. 석가모니불. 그리고 미래에 또 오는 부처님이 있어요. 미래에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는 부처님이 있는데 그 부처님은 미륵불이라고 합니다. 미륵 부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한 부처님. 그 다음에 또 부처가 되기 전에 그 전 단계, 그 전 단계를 뭐라고 하냐면 보살이라고 합니다. 보살. 이 보살들은 약속을 해요. 내가 뭘 다 하겠다. 그럼 그 약속을 이루어지면 그 다음 단계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살 중에 대표적인 보살이 관음보살, 관세음보살이라고 하죠. 관음보살은 뭘 해주냐면 우리 지금 살고 있잖아. 살고 있는데 우리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 백성들의 소원을 다 들어주는 거야. 그걸 다 들어주면 그때 비로소 부처가 되겠다라고 서원, 약속을 하신 보살이고요. 지장보살. 지장보살은 또 어떤 부처냐면 이게 우리가 이제 죽게 되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심판을 받아요. 심판을 받아가지고 이제 죄를 많이 지면 우리는 이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그 지옥에 떨어졌던 그 고통받고 있는 그 대중들을 구원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이 지장보살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소지를 잘 찾아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한능거 합격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 어딜 가야 돼? 그렇지, 관세음보살 가야지. 그 지장보살 앞에 가지고 거기서 한능검을 합격하게 해. 지장보살님은 지옥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야. 거기 가면 안 돼. 다 주소가 있어, 주소가. 잘 보고, 그 저 현판 있잖아요, 현판. 현판을 보고, 아, 어디구나, 이거 보고 가야지. 아무 데나 가가지고, 저 한능검 붙게 해주세요. 그러면 안 돼. 아미타 부처님도 그분은 극락세계 관장하시는데 거기서 저 한능검 붙게 해주세요. 그럼 아미타 부처님이 깜짝 놀라요. 주소지가 잘못됐다. 다른 곳으로 가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셨죠? 다 그런 게 이제 관음시장.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현재 그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겠다. 소원을 들어주겠다. 이런 어떤 관세음신앙을 확산시켰던 인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왜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우리 이 역사에서 이 민중들이 똑똑해. 왜?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잖아요. 부처님이 되게 많거든? 근데 그 중에서 딱 두 부처님만 입에 달고 사는 거야. 누구냐면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야, 기가 막히잖아. 현재 살아가는 데서 내가 소원을 좀 이루고 싶어. 누굴 찾아야 돼? 관세음보살. 나 죽었어. 나 천국 가고 싶어. 그럼 아미타 부처. 두 분만 계시면 사실 웬만하면 다 해결이 되는 거야. 그죠? 아이, 되게 똑똑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현재와 미래를 한 큐에 해결해주는 단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래서 아미타는 원효, 관세음은 의상.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두 분이 우리나라 그 불교사에 큰 족적을 남기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의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의상은 이제 원효처럼 막 민중수에 막 들어 춤추고 막 노래 부르고 막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아주 그 점잖고 학자적인 모습을 보이는 교수님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의상 같은 경우에는요, 화엄종. 느낌도 뭔가 좀 엄해 보이지 않습니까? 화엄종. 화엄종. 네. 화엄종을 굉장히 발달시켰던 그런 인물인데, 그의 어떤 그 이론 중에서 일즉다, 다즉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 같지만 많은 것이고, 많은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그 원흉회통과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어쨌건 일즉다, 다즉일이라고 하는 화엄 사상을 발달시켰던 인물이고요. 또 그런 그 화엄 사상을 이 그림으로 그려낸 게 있습니다. 바로 화엄 일승 법계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점점점점 해가지고 이렇게 이걸 연결해가지고 화엄 일승 법계도 이런 걸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석사를 또 창건을 했습니다. 부석사. 이 부석사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저는 뭐 나중에 한번 제가 이게 고려시대 가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우리나라 최고의 절집, 최고의 사찰, 최고의 절, 감히 제가 얘기합니다. 오늘 나중에 고려시대 가면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석사를 창건했던 인물이 바로 의상이다. 근데 불에 타가지고 지금 이제 가장 이 부석사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은 고려시대로 가야 돼요.
예. 근데 어쨌건 이 절은 이때 의상이 창건된 겁니다. 그 다음에 해초의 왕오천 축국전. 이게 뭐냐면 이것도 이제 끊는 거 여기서 끊어야 돼. 일반적으로 왕오 천축국전 이렇게 있는데 아니야. 왕이 뭐냐면 갈 왕자에 갔다는 거야. 어디를? 오천 축국에. 이게 이제 어디냐면 인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거든요. 예, 여기에 가서 왜냐면 불법이 이제 구하러 간 거죠. 둘러보고 쓴 기록. 그래서 왕 오천 축국전을 저술했다라는 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어떻게 갔겠어요, 여러분들? 걸어갔을 거 아니야. 그 수천 킬로를 정말 걸어가면서 저는 그 수행 자체가 저는 수행인 것 같아요. 나중에 진짜 제가 그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걸어서 동해바다를 만나는 거. 동해바다를 만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 가는 과정에서 제 스스로와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 보면 꼭 하고 싶어요. 왕오천 축국전 해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통일신라 말기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이제 통일신라 초기였던 모습이라면 말기로 한번 가보면 자 말기는 어떤 상황이었죠? 정책 상황 이제 복습하는 거예요. 중앙에선 진골 귀족끼리 막 싸우고 있어. 해공왕 피살 이후에 막 싸우고 있어. 지방에 대한 통제가 돼? 안 돼? 안 되고 있어. 누가 등장했어? 호족이 등장했어. 호족은 뭘 얘기하고 싶어?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거야.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 되고 싶은 거야. 그런데 이 신라에 뭐가 있다? 골품제가 있어. 아무리 능력이 뛰어도 올라갈 수가 없다고. 이걸 깨야 돼. 그 깨야 되는 이론을 제시한 게 불교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선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교종과 선종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교종은 글자를 통해 가지고 공부를 통해 가지고 깨달음을 얻는 것이고 선종은 참선을 통해서 글자를 모르더라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길은 이쪽 선종이죠.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럼 이 말은 건 누구나 왕이 될 수 있다는 논리로 가는 것이죠. 호족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신라 말기 호족들이 굉장히 많았던 이 시기에는요. 이 선종이 유행하면서 무려 9개의 산, 유명한 산에 그 사찰들이 들어서게 되다. 그게 그 유명한 구산선문이라는 것인데요. 호족들을 후원하게 된 것이죠. 또 이 호족들은요. 경주의 기는 쇠했다. 내가 있는 이곳에서 이제 새로운 기운이 나오고 있다. 풍수지리도 강조하겠죠. 도선의 풍수지리설을 또 이때 유행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불교의 어떤 그 흐름들, 맨 처음엔 이제 귀족, 왕족 중심이었다가 이걸 탁 대중한테 풀어놨던 인물들이 바로 원효와 의상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게 또 확산되었다가 아예 통일신라 말기에는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그 세력들에게 이론적 선종이 이론을 제공하고 있더라라는 걸 받으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그러면 이런 불교에서 남긴 그런 불상이나 불탑이나 이런 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불상입니다. 여러분들 제 얘기하지 마.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오지다 외워. 금동연가 7년명 열애 입상.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사진 보시고 이게 고구려 유산이구나. 요 정도만 아시면 돼요. 이거 외우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아. 자, 어쨌건 이 불상을 보면요. 금동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이 있습니다. 진짜. 금동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의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에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게 이제 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를 한 적이 있어요. 정말 홀 하나를 전체를 다 딱 이 불상 두 개만 딱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조명과 이 배경, 이 모습들 통해 가지고 정말 너무 경건한 모습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거 볼 때 지금 끝날지 모르는데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진짜 정말 환상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금동미륵보살 반가사유상과 아주 똑같은 정말 쌍둥이야. 나무로 만든 반가사유상이 어디 있냐면 일본에 있어요. 일본에 있는데 제가 이런 말 드리면 좀 그렇지만 일본에 있는 그 반가사유상이 만들어내는 분위기가 훨씬 더 멋있어요.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 일본에 있는 이 나무로 만든 이 반가 사유상은 어디에 있냐면 사찰에 있어요.
불상은 어디 있어야 돼요? 불상은 박물관이 아니라 사찰에 있는 게 맞아요. 아무리 박물관에서 정말 엄청나게 만든다 해도 역시 불상은 사찰에 있는 게 맞겠구나. 전 정말 일본에 제가 직접 가가지고 이 나무로 만든, 제가 볼 때 이거는 신라인이 만든 거예요. 이렇게 똑같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이 금동 방가사유상은 너무 똑같아요. 쌍둥이야, 쌍둥이. 이건 분명히 신라인이 만든 거예요. 근데 일본에 가서 만들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이 나무가 워낙 좋은 나무들이 많으니까 나무로 만든 것 같아요. 근데 그 분위기가 그냥 진짜 거기서 제가 한 2시간 동안 그냥 그 앞에서 계속 이것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냥 그 앞에서 그냥 숙연함이 느껴지는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꼭 한번 가보세요. 이거 일본 거고 우리 게 더 좋아요. 그런 거 제발 나 그거런 거 싸구려라고 봐. 왜 그래들?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일본인이 아니라 신라인이 만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좋니 저게 좋니 그런 거 말고 그 문화유산 자체가 주는 그 시대의 아름다움을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것, 이게 더 근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진짜 아직도 그때 그 생각이 머릿속에 남아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우리는 이게 사찰이 지금 없다 보니까 다 불타고 그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박물관에 있는 것이죠. 나중에는 한번 사찰로 좀 자리를 옮겨서 제자리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간절함이 있습니다. 어쨌건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의 불상, 금동 연가 7년명 열애 입상이 있습니다. 살짝 여러분 이 삼국시대의 불상들을 보면요, 특징이 있어요. 살짝 미소 짓고 있어요. 그런 이유가 아닐까? 맨 처음에 이제 불교가 들어서 이거 외국 종교지 않습니까? 거부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이런 것보다는 웃으면서 나 부처야 뭔가 이런 친근함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었을까? 뭐 그런 생각도 저는 얼핏 듭니다. 네, 믿거나 말거나 어쨌건 다 특징이 뭐냐면 살짝 웃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금동 연가 7년명 열애 입상, 이건 뭐냐면 연가 7년이라는 명 새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뒤쪽에 별림사나? 이렇게 별림사는 새겨놨듯이 여기다 연가 7년 이렇게 새겨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서 있는, 열애는 이제 부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입상, 서 있는 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게 있고요. 근데 백제는요, 서산에 있는 용현리, 서산 용현리에 있는 마에라고 하는 건 이제 새겨 넣었다는 얘기죠. 이제 바위판 같은 데 새겨 넣었다는 얘기죠. 열애는 이제 부처님이고 새겨 넣은 부처님이 3존, 3분이 계시다는 얘기예요. 3분이. 근데 여러분 이거 알잖아. 이 서산 용현리 마에라 3존상은 백제의 미소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백제의 미소로 유명한, 진짜 저는 근데 이게 백제의 미소가 아니라 저는 우리의 미소 같아요. 네. 내가 좀 닮은 것 같아. 이게 보고 있으면 이게 푸근해요. 아주 푸근해요. 네.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신라는요, 정말 나는 서산 용현리 마의 열애 삼종사가 너무 비슷해. 이 당시 분위기가 아니 이거는 서산 용현리에 있고 여기 경주의 배동에 있는데 불구하고 너무 분위기가 비슷해. 그래서 이 당시 문화가 이렇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경주 배동에 석조 열애, 요건 이제 돌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열애는 부처님이고 역시 3분이 서 계시는 그런 경주 배동의 석조 열애 3존 입상. 요 경주 배동 요거 보시고 경주 남산 한번 올라가 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정말 이 신라가 왜 불교의 나라인가라는 거를 한번 남산 한번 올라갔다 와. 경주의 남산. 기가 막힙니다, 진짜. 갈 곳이 많네요. 자, 이런 삼국시대의 그 불상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통일신라로 오는 거야. 통일신라로 오면 제가 볼 때는 정말 이 불교 예술의 절정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렇게 웃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이렇게 그 비율이 얼굴이 좀 이렇게 커요. 크고 이렇게 약간 이제 3등신? 그런 어떤 모습으로, 그러니까 친근함을 주는 그런 모습으로 이 삼국시대의 어떤 그 불상들이 나온다면, 이제 통일신라 불교는요, 석굴암 본점 가봤어요? 봤어요? 네, 보시면 느낌이 어때요? 압도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분은 저기 바늘을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분 같지가 않지 않습니까? 너무 완벽한 거야. 그 앞에 있는 삼국시대의 불상은 보면은 이게 약간 볼도 좀 이렇게 만져주고 싶고, 이분은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완벽해요. 정말 이건 아마 통일신라의 어떤 느낌인 것 같아요. 이제 삼국을 통일했다.
왕이 곧 부처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어떤 모습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완벽합니다. 완벽합니다. 석굴암 본전불. 그다음에 발에 안에 이거 진짜 시험에 잘 나오는데 잘 봐. 그러니까 이불 병자상 하면 이게 부처님이 이렇게 누워있는데 이불을 덮고 있는 모습인가요? 이불은 뭐냐면 두 명의 부처님이 병좌, 한 명 앉아있고 한 명 앉아있고 같이 병에서 앉아있는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이불 병자상. 이거 처음에 잘 나오니까 잘 봐주세요. 이건 발해의 문화유산입니다. 아셨죠? 발해 이불 병자상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탑 볼게요. 불탑. 그래서 설명드려서 제가 백제. 익산 미륵사지 석탑. 무왕. 서동. 선화공주의 그 러브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 곳이라고 설명드렸죠. 그 백제 같은 경우에는 한성, 웅진, 사비 그리고 익산까지 한번 연결을 해 놓으셔야 된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이 무왕의 그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목탑 양식에서 석탑 양식으로 바뀌는 그죠. 아마도 이제 이렇게 보는 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석탑 양식이 바로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 고대 석탑을 해체하면요 그 안에 상상을 초월하는 신비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왜냐면 원래 탑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부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탑 안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부처님의 사리가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왜냐면 탑 자체가 부처님이니까. 근데 부처님의 그 진신사리, 그 사리가 이게 조그만 돌 같은 건데 그게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물론 많이 나왔지만 그 전 세계에 그걸 다 그 탑을 그걸 다 어떻게 해, 그죠? 그래서 그 진신사리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부처님의 말씀, 책 같은 거, 불경책 이런 것들을 집어넣기도 해요. 그런데 그 탑 안에다가 그 당대의 어떤 기록들, 이 탑을 왜 조성했으며 이 탑은 누가 만들었으며 뭐 이런 당대의 기록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현존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서는 삼국사기입니다. 삼국사기는 고려시대 만든 거예요. 그 이전 기록들은 다 사라졌어요. 기록이 없다고요. 고대. 거의 없다고요. 그런데 탑을 여는 순간 고대의 수수께끼가 풀리는 기록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항상 그랬어요. 아까 제가 이제 설명드렸지만 탑을 한번 열 때마다 진짜 엄청나게 나오는데 이 익산 미륵사지 석탑도 일제강점기 때 완전히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데 거기다 이제 시멘트, 콘크리트를 발라가지고 고정을 시켜놨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제 다시 해체를 해가지고 원형으로 지금 거의 복원을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해체할 때 드디어 그 안에서 기록이 나왔습니다. 뚜껑을 열어보자. 그 안에 글자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 글자들을 읽는 순간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익산 미륵사지 석탑은요 우리 선화공주님의 이야기가 있다라고 삼국유사에 나와 있었거든요. 이 선화공주가 이 무왕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만든 곳이 미륵사지다, 미륵사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야말로 정말 남아있는 정말 이 서동과 선화공주의 러브스토리의 어떤 결과물을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뚜껑을 열고 봤더니 뭐야? 선화공주의 이름이 없어요. 이 탑을 지은 그 사람은 당시 그 백제의 유명한 사택적덕 그 가문이에요. 그 가문의 딸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 어떤 그 상식이 와르르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게 고고학의 묘미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그랬을 거야 라고 믿어왔던 우리의 생각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선화공주를 놓칠 수 없잖아요. 여전히 연구 중입니다. 여전히 아니야 이 탑은 선화공주가 아닐 거라도 이 미륵사는 분명히 선화공주 관련이 있을 거야. 지금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데 어쨌건 이렇게 고대 탑을 여는 순간 비밀들이 쏟아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역사에서 고대 탑들 다
한 1500년 전 이렇게 막 이런 탑들이잖아요. 그럼 얼마나 버티기 힘들겠어요. 그래서 다 해체했어요. 해체하고 이제 고대의 어떤 그 비밀들을 알고 있는데 딱 하나 고대 탑 중에서 딱 하나 아직까지 해체하지 않고 1500년의 타임머신처럼 기록을 안에 갖고 있는 탑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 탑이 무슨 탑이냐면요. 바로 부여에 있는 정림사지 5층 석탑이에요. 아, 저는 진짜 이 정림사지 5층 석탑을 바라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정림사지 5층 석탑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정림사지 5층 석탑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나는 이제 몇십 년 뒤엔 죽잖아요. 그래도 이 정림사지 5층 석탑은 있잖아요. 내 짧은 인생이 어디 감히 이 앞에서 바라본다라는 표현을 쓰겠습니까? 바라봄을 당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게다가 이 탑은 한 번도 해체한 탑이 아니에요. 아, 진짜 그 안에 무엇이 있을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백제 멸망의 어떤 역사를 참 안고 있어요. 이 탑을 뭐라고 하냐면 평제탑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그 백제를 멸망시켰던 그 당나라 장수 소정방이 백제를 무너뜨리고 나서 여기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 표면에다가 글자도 새겨놨어요. 내가 백제를 평정했다. 이런 굉장히 아픈 기록이 또 이 바깥에는 또 새겨져 있거든요. 하여튼 그 모든 역사를 진짜 안고 있는 게 이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이니까 여러분들 부여에 한번 가시면 꼭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보다 더 오래 그곳에 계실 분입니다. 자, 신라에 가면요, 여러분들 경주 분황사. 제가 지금 이거 이름 안 해도 돼요. 그냥 사진만 보시면 됩니다. 예, 경주 분황사 석탑이 있습니다. 이 분황사 석탑은요, 모전탑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이게 탑이 중국은 전탑 위주예요. 전탑은 뭐냐면 흙을 구워가지고 벽돌처럼 만들어서 쌓아 올린 탑. 전탑 위주예요. 중국은 다 대부분 그 탑이에요. 우리나라는 석탑 위주예요. 돌을 짜가지고 돌을 이렇게 올리는 석탑 위주. 일본은 나무가 워낙 좋고 많으니까 목탑 위주예요. 그러니까 뭐가 좋고 나쁘고 따지지 말라고요. 이건 그 지역 사람들이 그 지역의 환경에 맞게 만들어낸 결과물들이니까 여기에 뭘 이거를 거기를 우선순위를 두려고 그래. 그거 되게 웃긴 거라고. 근데 이 분황사 석탑은 특이한 게 뭐냐면 우리가 잘하는 게 이 돌을 잘라가지고 돌을 쌓아 올리는 거잖아요. 아, 근데 이 분황탑은 이 모전탑이 뭐냐면 모방했다는 이야기예요. 전탑을 모방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흙을 구워서 벽돌을 만들어서 쌓아놓은 게 전탑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전탑을 모방한 거야. 돌을 벽돌 모양으로 깎아가지고 올린 거야. 미친 거 아니야? 나는 그거 보면서 아니 그 단단한 돌을 벽돌 모양처럼 만들어서 야, 이게 얼마나 정성이 들어갔을까? 나는 그 정성을 그 흙 구겨 넣어가지고 구워가지고 딱 올린 게 간단하잖아요. 근데 이건 돌을 벽돌 모양 잘라서 올렸다. 이 당시 분들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분들이구나. 와, 대단하다라는 걸 느끼는 게 또 이 경주 분황사 석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황룡사 9층 목탑. 아파트 30층 높이. 아, 대단하죠. 선덕여왕 때 이 자장법사의 어떤 건의에 의해서 세운 건데, 이건 뭐냐면 정말 비전을 제시한 거예요. 각각의 층을 그 주변국들, 신라가 정복해야 될 주변국들의 이름을 다 달아놨어요. 제주도도 있고 고구려도 있고 백제도 있고 다 달아놨어요. 이건 뭐냐면 신라가 고립되어 있고 약한 그런 나라에서 이제 이 한반도를 평정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우뚝 서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경주 사람들은요, 눈을 뜨면 아파트 30 높이니까 지금처럼 이 높은 건물 전혀 없잖아요. 눈 뜨고 딱 나오면 딱 보이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 신라의 비전을 모든 신라인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죠. 놀랍게도 선덕여왕 이후 김춘추 시대가 되면서 결국 신라는 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이 황룡사 9층 목탑은요, 이게 있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고려 시대 때 그 몽골이 쳐들어와가지고 다 불태워버려요.
몽골 나빠요. 예, 왜 문화유산을 불태워? 진짜 이게 남아있으면 엄청난 그 자산이 될 텐데 너무 아쉬워요. 네. 황룡사 고층 목탑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통일신라로 와볼게요. 경주 불국사 3층 석탑, 석가탑이라고도 무형탑, 그림자가 없다고 하죠. 네. 그 안에가 여기 이 석가탑을 만들러 들어갔는데 볼 수가 없는 거야. 볼 수 있을 방법은 나중에 이 석가탑이 완성되었을 때 그림자, 그 석가탑의 그림자가 생기면 비로소 완성된 것이 그때 남편을 보러 오도록 하여라. 그러나 그 연못에 석가탑의 그림자는 비춰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연못에 빠져 죽었다라는 그 아픈 이야기, 그림자가 없는 탑, 무형탑,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죠. 근데 경주 불국사 3층 석탑도 여러분들 역시 해체가 되었을 때, 하여튼 고대 타분이 한번 해체하면요, 그럼 무조건 세계유산이 됩니다. 딱 해체인데 뭐가 나오냐면 무구정왕 대다란이경이 거기서 나와요.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 여기 쏟아 나왔습니다. 이렇다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무엇이 나올지 이거보다 더 오래된 탑 아닙니까? 예? 아, 저는 그래서 정림사지 5층은 너무 기대가 되고 있어요. 내가 이분이 너무 튼튼하죠. 이분이 너무 튼튼하죠. 그래서 아마 내 생전에는 보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석탑 앞에 있는 경주 불국사 다보탑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주 가문사지 3층 석탑. 진짜 저는 탑에 대해서 처음으로 그 선입견이 바뀐 것. 맨날 탑은 이 사진으로만 보고, 그리고 이제 동네 사찰 같은 데 갔을 때 탑이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이렇게 보고 이렇게 그랬는데, 와, 제 이 모든 선입견을 다 바꿔놓은 탑이 바로 이 탑이에요. 이 앞에 서면 탑이 이렇게 커? 어마어마한 탑입니다. 엄청난 탑이고요. 그리고 되게 멋있어요. 와, 아주 그 당당함이라고 할까? 이게 아마 그 통일신라 초기에 만들어진 탑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아마 그 통일신라 초기의 어떤 그 분위기, 이런 분위기를, 자신감이죠. 신라의 어떤 자신감, 이걸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뭘 덕지덕지 붙이지도 않았어. 깔끔하고 단순해요. 하지만 그 단순함이 주는 힘이 있어요. 강추. 경주 가시면 이것도 한번, 이거 볼 거 많다. 예, 가문사지 3층부터 한번 꼭 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좋아요. 자, 어쨌든 이런 어떤 탑들은 사진 보시고 이게 어느 시대야? 이거 고대 삼국시대의 신라야? 아니면 통일신라의 시대야? 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통일신라 말기로면 이 완벽해. 이 경주 불국사 3층 석탑도 여러분 완벽이에요. 정말 완벽한 아름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균형미가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말기가 되면서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약간 비유를 보면, 미술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도 보면 경주 불국사 3층 석탑 보면 완벽한 게 보여요. 균형미가 이렇게 눈썰미가 보여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탑들 보면 약간 좀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느낌이 있거든요. 좀 무너지는 거죠. 양양에 가는 강원도죠. 강원도 양양에 가면 진전사지 3층 석탑이 있는데, 이제 뭐 이렇게 막 붙여놔요.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조각을 해놓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그거 알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 최고의 미는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단순미라고 합니다. 근데 그 단순미를 구현을 못하니까 뭘 자꾸 붙이는 거야. 뭘 자꾸 붙여가지고 화려하게 만드는 건데, 진짜 아름다운 미는 단순미래요. 네. 네, 그런 모습들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통일신라 말기는 그 호족들, 나도 왕이 될 수 있어를 보여준다 그랬죠. 그런 과정, 선종이 유행한다 했는데, 선종에서는 여러분들 이 승탑이 굉장히 유행을 해요. 승탑이 왜 유행하면 참선을 하는 거잖아, 선종은. 근데 참선을 하려면 스승의 지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스승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스승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스승님이 이제 화장을 했을 때 나오는 돌, 스님들은 이렇게 수련하면 돌이 나온대요. 그래서 그 돌을 모신 탑, 이게 승탑. 불탑은 부처님의 살이고요. 승탑은 스님들의 살이. 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저를 기리기 위해서, 예, 제가 몸에서 뭐가 나오면 그걸로 네, 승탑. 대표적인 게 화순쌍봉사의 철감선사, 이 스님의 그 이름이죠. 철감선사 승탑이 아주 유명하다라는 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발에는 영광탑이 있습니다. 이거 전탑, 이거 탑, 벽돌로 이렇게 쌓아 올린 그런 탑, 사진 보시고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여러분들 이 고대의 미, 이 고대의 미의 대표적인 게 저는 백제인들이 갖고 싶은 미, 구현하고 싶은 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미불루 화이불치, 거미불루 화이불치.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거미불루,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은 미. 화이불치,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은 미. 저는 이게 명품의 기준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거미불루, 화이불치. 이게 고대인들의 미의 기준이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거미불루,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은 그 미를 한번 구현해 보시기 바랍니다.